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오늘 김종우 일사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김종우 일사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저희가 또 시장의 하나의 중요한 이 약사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핵심 지표를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슈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미국 국채 10년물이 한때 간밤 4.6%를 넘기도 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6월 이후 처음으로 보이는 고점이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부분 투자의 관점에서 저희가 어떻게 전망하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볼 수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미국 국채 금리 급등 과연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지 체크해 봐야 되겠죠? 네, 속도의 문제도 있고요. 레벨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국내 증시에만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증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빨리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촉발된 금리의 상승이 이끌어내고 있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보여지는데요. 자, 주요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지금 국채에 올라가는 그 속도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좀 너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4.6 수준까지 왔는데 다시 5% 레벨까지 가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만날 리스크, 네. 이런 것들도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국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채권 변동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은 빅스로 측정하지만 채권시장은 모브라고 하는 메릴 린치가 측정하는 변동성 지표가 있잖아요. 자, 이 모브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미국 증시도 문제인데 원화나 한국 금리와 관련돼서 어떤 포지션을 바라볼 수 있을까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니까 오늘 미국 금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국채 금리 또 강달러의 기조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상승을 했다라고 하긴 하지만 간밤에도 좀 살얼음판을 겪으면서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국내 증시에는 어떤 모습 보일 수 있을지 첫 번째 의문점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 사실 뭐 원인을 짚어본다라면 전에 있었던 FOMC 직후 이 금리나 방향성에 대해 보수적으로 잡은 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당선인 역시 부채 한도 폐지 가능성,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좀 잡을 기미가 안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속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달러를 같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금리의 움직임 자체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움직임도 작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금리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국채 금리가 반영하고 있는 건 성장률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기대 인플레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분명히 둔화되고 있고 기대 인플레가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이 기간 프리미엄을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미국 경제 지표, 오늘 발표된 지표들 중에서도 소비 관련 지표들이 생각보다 둔화되어서 뭐 약간 놀라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미국 국채 금리는 빠른 속도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올라가고 있죠. 아까 언급해 주셨던 FOMC 충격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뭐 트럼프 충격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미국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는 급하게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는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약해지고 있다는 표현보단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급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금리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는 기대 인플레, 하나는 기간 프리미엄,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 지표가 둔화되면서 물가가 안정을 찾고 있다는 것은 기대 인플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소비까지 줄어들면 기대 인플레도 줄어들겠죠. 근데 중요한 건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으니까 소위 우리가 텀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기간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고, 기간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담감이 쌓이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어서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라는 관점을 가장 처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현 시점을 또 그 현재 속도를 저희가 위험 요인으로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의문점까지 함께 열어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깊이
있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변동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채권 변동성은 대선 직전 1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현재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아니, 이사님, 이게 궁금한 것 같아요. 최근에 대선 이후에 급격히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면 그 말인즉슨 변동성이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변동성 지수가 오르지 않는 모습의 괴리감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빅스와 모브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지금 뭐 빅스도 비교적 뭐 낮은 레벨을 기록하고 있지만 모브도 낮은 레벨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왜 안 움직였을까는 결국은 옵션 가격에 대한, 빅스도 옵션 가격이고요. 네. 그다음에 모브도 옵션 가격이고 채권의 옵션 가격에 대한 변동성인데, 이게 작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적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크레딧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변동성이 적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SVB 사태 때 모브가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태를 또 빠르게 안착시키면서 다시 이제 모브가 한번 가라앉았고, 이번에 트럼프 변동성으로 한번 또 올랐다가 다시 또 가라앉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레딧 시장에서는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 두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말씀해 주셨던 이 모브 지수예요. 지금 레벨이 굉장히 낮은 상태란 말이에요. 급격하게 올랐다가 뭔가 변동성이 있다라고 예상했다가 오히려 변동성이 없으면서 크게 이제 내려앉은 상황인데, 현재 이 모브라고 하는 지수와 빅스 지수의 가장 큰 약점은 미래를 예측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그 변동성의 레벨 정도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낮다라는 것은 안정 신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으로 급등하는 구간, 레벨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같이 확대됐다라고 하는 것을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크레딧 쪽에서, 혹이 하이힐드라고 부르는 크레딧 쪽에서 문제가 있나를 살펴봤더니 지금 하이힐드도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충분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투자 등급의 채권이나 하이힐드 채권이나 전반적으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 기간 프리미엄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크레딧 리스크까지 확대되게 되면 좀 더 채권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이것은 뭐 주식시장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레벨이 낮다고 해서 안심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레벨이 낮은 것에 대한 경계감을 높여갈 때가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변동성 지표들이 사전적으로 예측해지고, 이 낮다는 의미가 앞으로도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사후에 나타나는 지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고, 최근 들어서 왜 테마주만 이렇게 강하게 그쵸. 움직이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다우지수라든지 가치주 성격의 종목군들은 최근 들어서 오히려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뭔가 약간은 위험 신호들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미국 증시 급락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쵸. 이런 위험 지표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도 해보자라는 정도의 얘기니까, 뭐 이로 인해서 뭐 또 지수가 급락한다는 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위험 시그널이 있을 때 그 위험 시그널을 짚어주는 게 원포인트 레슨의 가장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 시그널들이 있다 정도로 한번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단순히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끝난다라면 원포인트 레슨은 그 모든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세 번째 의문점도 함께 열어봐야 되겠죠. 일단 미국에서의 상황과 흐름, 국채 그름의 흐름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은 어떤지도 저희가 함께 알아보고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네, 일단 미국이 올라갈 때 별로 올라가지 못했는데 미국이 내려갈 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점검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환율입니다. 지금 뭐 1,45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기간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는 미국채 금리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같이 끌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반대로 이머징 통화를 다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브라질도 지금 헤아라의 방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매일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방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면 멕시코 페소화라든지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통화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게 과연 긍정적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원화 약세와 주식 변동성,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준비된 그림 보시죠. 지금 금리 레벨이 10년물 기준으로 4.6이에요. 네. 그런데 물가가 점점 3% 아래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여기 좀 살펴보시면 미국의 팁스, 물가를 반영한 국채 금리가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2%대로 향하고 있는, 실질 금리가 2%대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국채 금리, 실질 금리가 급등하는 구간, 팁스 금리가 급등하는 구간에서 증시의 변동성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미증시에 대한 변동성은 우리 시장에 대한 변동성도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은 분명히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여주시면, 자, 지금 그 이머징 마켓 통화가 전체적으로 지금 약세를 보이면서 미국채 금리는 지금 역축이라 반대로 표현한 겁니다. 네. 미국채 금리의 급등 자체가 지금 신흥국 통화를 다 끌어내리고 있단 말이죠. 이 신흥국 통화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가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양상은 국내 증시에도 그렇게 유리하진 않고요. 이게 수출주에게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긍정적 효과보다 통화 자체가 붕괴되는 게 좀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방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 시그널은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 그래서 연말에 산타랠리라도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지수 관련 기대는 제가 보기에 크게 높일 만한 시점은 여전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국채 금리와 달러까지 함께 짚어봤는데 원화 자체 흐름도 저희가 시간이 허락해서 잠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환율의 우려 요인, 국내 안에서만의 우려 요인도 지금 빠르게 해소되기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슈퍼 추경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향후 차기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라면 돈을 더 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헤지펀드가 일본 은행이 환율을 자루잡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공격을 했던 것처럼 국내에도 좀 그런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강달러와 원화 약세 흐름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근데 이게 지금 원화만 나타나는 흐름이라면 더 문제긴 하지만 이게 지금 글로벌리하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원화의 변동성도 부담스러운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만약에 나타난다? 이건 우리 입장에서 더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지 여부도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질 헤아라라든지 멕시코 페소화라든지 이런 통화의 움직임도 같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말씀드린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신흥국 통화지수가 지금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이나 국채 움직임보다 더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동성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주식 선호도를, 우리나라 주식 선호도를 낮추는 또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인들이 채권 시장에서마저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엑소더스를 하고 있다면 네.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그렇죠. 아직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제 위험을 확대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환율로 인한 변화가 한국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전체 이머징 마켓 통화에 공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국채 금리의 상승과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으니 이런 위험 시그널에 대해서는 항상 좀 긴장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밸류 기준으로는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릴 부분은 낮은데 올라가지 못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 시그널을 우리가 국채 금리의 급등, 그다음에 환율에서 충분히 챙겨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가 벌써 다가왔는데 아직 산타가 보이지 않죠. 저와 또 오늘 빨간 넥타이를 매주신 김종효 이사님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산타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결론 함께 내려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연말 2025년에 대한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네, 역시 금리의 급등이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것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스도 잘 챙겨야 되지만 모브의 레벨이 올라가는지 여부도 잘 챙겨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화 약세가 고착화되면서 나타나는 흐름은 수출주에게도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원화 약세로 인해서 수출주를 사야 된다라는 논리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좋은 논리가 아니니까 원화 약세가 고착화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부진함에 빠지는지 여부도 지금부터는 꼭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급등하고 있는 미국 국채 금리의 흐름, 이 안에서의 원화 약세 속에 저희는 앞으로 2025년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볼 수 있는지 오늘 김종효 이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김종효 이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